앵무새 죽이기. 하퍼리 지음. 김욱동 옮김. 출간 열린 책들. 낭독 이경희. 저자 소개. 하퍼리. 하퍼리는 1926년 4월 엘라베마주 먼로빌에서 변호사이자 주의회 의원인 아버지 밑에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대단한 말괄량이었던 그녀는 웬만한 사내애들보다 거칠게 놀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 후 고등학교에 입학해 영문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다가 먼트가머리에 있는 헌팅던 여자대학과 엘라베마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했으며 교환학생 자격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1년간 수학하기도 했다. 학생 시절 짤막한 글을 발표하던 그녀는 항공사에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글쓰기에 전념하게 되자 파수꾼 원고를 출판사로 보냈고 출판사에서는 그 작품을 기반으로 앵무새 죽이기를 집필할 것을 제안한다. 1960년 출간된 앵무새 죽이기는 곧바로 미국 전역에서 호평을 받았고 그 이듬해 하퍼리에게 퓰리처상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1962년에는 영화화되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는 쾌거를 이룩했고 애티커스 핀치 변호사로 분한 그레고리 팩은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다. 2001년에는 시카고에서 한 도시 한 책 운동의 도서로 선정되어 당시 그곳의 큰 문제였던 인종차별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켰다. 그 이후로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 1위,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 1위,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등에 자리매김했다. 1930년대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 메이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소설은 그 시대의 명암을 그대로 드러낸다. 주인공 스카웃과 항상 붙어 다니는 오빠 잼과 친구 딜, 변호사인 아빠 애티커스 핀치, 이웃에 사는 은둔자 부 레들리 등이 중심이 되어 펼쳐 보이는 이야기는 출간된 지 5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정의와 양심, 그리고 용기와 신념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되었다. 책을 시작하며 앵무새 죽이기에 서문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로서 나는 서문을 아주 싫어합니다. 서문이라고 하면 나는 사망한 지 이미 오래된 작가들과 몇십 년 동안 잊혔다가 다시 햇빛을 본 작품과 연관짓습니다. 앵무새 죽이기는 출간된 지 올해로 33년이 되었지만 아직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역시 살아있습니다. 서문이란 즐거움을 방해하는가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는 즐거움에 찬물을 끼얹고 호기심을 없애버립니다. 서문에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다면 어떤 경우에 쓴 약을 마셔야 할 시간을 잠시 늦춰준다는 점입니다. 앵무새 죽이기는 무엇인가 여전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지금까지 서문 없이도 잘 살아남았습니다. 하퍼리 1993년 2월 12일 제1부 1. 잼 오빠의 팔이 심하게 부러진 것은 오빠가 13살이 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어쩌면 다시는 미식축구를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라지자 오빠는 상처에 대해 좀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왼쪽 팔은 오른쪽 팔보다 조금 짧아졌습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면 손등이 몸과 직각을 잃었고 엄지손가락은 허벅지와 평행이 됐지요. 하지만 공을 떨어뜨려 땅에 닿기 전에 차거나 패스할 수 있는 한
오빠는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사건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됐을 때 우리는 사건의 발단을 두고 가끔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나는 그 모든 사건이 6월 집안 사람들 때문에 시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나보다 4살 위인 오빠는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딜이 이곳에 온 첫 여름, 그러니까 부 레들리를 집 밖으로 끌어내자는 생각을 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나는 오빠에게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본다면 앤드루 잭슨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대꾸했습니다. 잭슨 장군이 크리크족 인디언을 개울 상류로 몰아내지만 않았어도 사이먼 핀치가 엘라베마 강까지 노를 저어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겠냐고 따졌습니다. 우리는 주먹 다짐으로 시비를 가려내기에 제법 나이를 먹었고 그래서 아빠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의견이 모두 옳다고 하셨습니다. 남부 사람으로서 헤이스티스 전쟁 어느 편에도 선조의 기록이 없다는 것은 어떤 가족들에게는 수치였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그런 선조라고 해봤자 고작 영국 코넬 태생인 사이먼 핀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덫을 놓아 짐승의 모피를 얻는 사냥꾼이자 약장사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인색함보다는 깊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사이먼은 스스로를 감리교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좀 더 자유주의적인 형제들 손에 박해를 받는 것이 짜증났습니다. 감리교도를 자처한 사이먼은 대서양을 건너 필라델피아로, 필라델피아에서 다시 자메이카로, 자메이카에서 다시 모빌로, 그리고 마침내 세인트 스티븐스로 옮겨왔던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말을 많이 해선 안 된다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말을 잊지 않았던 사이먼은 약을 팔아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모으면서도 그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값비싼 황금빛 옷을 몸에 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빠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인적 재산에 대한 스승의 말을 까맣게 잊은 채 노예 3명을 사들여 그들을 부려서 세인트 스티븐스에서 엘라베마 강 상류 쪽으로 65km쯤 떨어진 강둑 위에 농장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세인트 스티븐스를 방문했고 아내와 함께 농장으로 돌아와 딸부잣집 가정을 이뤘습니다. 사이먼은 부자로 장수를 누리며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핀치 집안 남자들 대부분은 사이먼의 농장인 핀치스 랜딩에 남아 목화를 재배하며 자급자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곳은 왕국 같은 주변 농장들과 비교해 볼 때 소박하기 그지없었지만 모빌에서 배편으로 공급받는 얼음과 밀가루와 옷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생활 필수품을 스스로 생산해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사이먼은 몹시 분노를 느낄 법했지만 그렇다 해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겨우 토지만을 자손에게 물려줬습니다. 토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전통은 우리 아빠 에티커스 핀치가 법률을 공부하러 먼트가머리로 떠나고 아빠의 동생이 의학을 공부하러 보스턴으로 떠난 20세기까지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핀치 가문 사람 중에서 알렉산드라 고모만 유일하게 사이먼 농장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고모는 말수가 적은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사람은 강가에 메어둔 해먹에 누워 주낙 낚싯줄에 고기가 가득 걸렸는지 확인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는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메이콤으로 돌아와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핀치스 랜딩에서 30km 넘게 떨어진 메이콤은 메이콤 군의 군청 소재지였습니다. 법원에 있는 아빠 사무실의 집기라고는
모자걸이, 침 뱉는 그릇, 체스판, 때묻지 않은 엘라베마 법전 등이 전부였습니다. 아빠가 처음 소송을 맡은 의뢰인 두 사람은 메이콤 군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교수형을 당한 죄수들이었지요. 아빠는 2급 살인죄를 인정하고 목숨을 건지도록 한 주 정부의 관대한 처분을 받아들이라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이콤 군에서 멍청이로 소문난 해버포드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증거는 없지만 암말 한 마리를 잘못 붙잡아둔 것이 발단이 되어 메이콤에서 제일 가는 대장장이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무모하게 목격자 3사람 앞에서 살해하고는 죽어도 싼 그 개자식을 죽인 건 그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일이라고 우겨댔던 겁니다. 그들은 한사코 1급 살인 혐의에 대한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빠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그들이 이 세상을 하직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빠는 형사사건을 맡는 걸 끔찍이 싫어했습니다. 메이콤에 돌아온 뒤 처음 5년 동안 아빠는 무엇보다도 근검절약을 생활신조로 삼았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번 돈은 동생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아빠보다 10살 아래인 존 헤일 핀치는 목화 재배가 신통치 않던 시절에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잭 삼촌을 개업시킨 뒤부터 아빠는 변호사 일로 어느 정도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메이콤을 좋아했습니다. 메이콤에서 태어나 메이콤에서 자란 아빠는 이곳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 역시 아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이먼 핀치의 사업 덕분에 아빠는 혈연으로나 결혼으로나 읍내의 거의 모든 집안들과 친척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메이콤은 오래된 읍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읍내는 무기력하고 오래된 마을이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길거리는 온통 붉은 진흙탕으로 바뀌었고 인도에는 잡초들이 자라났으며 법원 건물은 광장 앞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도 날씨가 더 무더웠습니다. 검은 개는 무더운 여름 한철을 힘겹게 견뎌야 했고 후버 마차에 묶여있는 비쩍 마른 노새들은 무더운 광장의 떡갈나물 그늘 아래에서 꼬리를 휘둘러 파리떼를 쫓아냈습니다. 사내들의 빳빳한 셔츠깃은 오전 9시가 되면 이미 축 처져버렸지요. 여자들은 오전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에 낮잠을 잔 뒤 또 한 번 목욕을 했고 저녁 무렵에는 땀내와 향내 나는 텔컴 가루를 입힌 부드러운 케이크처럼 녹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시절 사람들은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로 돌아다녔습니다. 한가롭게 광장을 가로질러 걷기도 하고 광장 주변의 가게에 들락거리기도 하면서 매사에 느긋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었지만 왠지 그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곳도 사야 할 물건도 그것을 살 돈도 메이콤 군의 경계를 벗어나서는 마땅한 구경거리도 없었기 때문에 딱히 서두를 만한 일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에게는 그때가 막연하게나마 낙관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무렵 메이콤 군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 그 자체 말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읍내의 중심 주택가에서 살았습니다. 아빠 에티커스랑 잼 오빠랑 나랑 그리고 부엌에서 일하는 캘포니아 아줌마와 함께 말입니다. 오빠와 나는 아빠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우리와 함께 놀아주셨고 책을 읽어주셨으며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고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캘포니아 아줌마는 달랐습니다. 아줌마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뼈가 앙상했으며 근시에다가 사팔뜨기였습니다. 손은 침대 널빤지처럼 널쩍했고 딱딱하기는 그보다 2배나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언제나 내게 부엌에서 나가라고 명령하면서 왜 오빠처럼 얌전하게 굴지 않느냐고 나무랐습니다. 오빠의 나이가 나보다 많다는 걸 잘 알면서도 말이지요. 그리고 아직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도 나를 불러들이곤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전쟁은 서사시를 방불케 한 만큼 엄청난 것이었으며 언제나 일방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빠가 늘 캘포니아 아줌마 편을 들었기 때문에 항상 아줌마의 승리로 끝났던 겁니다. 아줌마는 오빠가 태어난 뒤 줄곧 우리와 함께 지냈고 그래서 나는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옛날부터 폭군 같은 아줌마의 존재를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2살 되던 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먼트가머리 출신의 그레이엄 집안 사람이었고 아빠가 처음 엘라베마 주 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엄마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무렵 아빠는 이미 중년이었고 엄마는 아빠보다 무려 15살이나 어렸습니다. 결혼 첫 해에 잼 오빠가 태어났고 그로부터 4년 뒤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엄마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엄마의 죽음을 두고 외가의 내력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엄마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잼 오빠는 달랐습니다. 오빠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생생했고 그 때문인지 신바람 나게 놀다가도 갑자기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차고 뒤쪽으로 가서 혼자 놀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오빠를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거의 6살이 되어가고 잼 오빠가 거의 10살이 되어가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집 밖에서 놀 때는 캘포니아 아줌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 놀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북쪽으로 2번째 집인 헨리 라피의 듀보스 할머니네 집과 남쪽으로 3번째 집인 레들리 집까지가 행동 반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를 벗어나 놀고 싶다는 유혹을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레들리 집에는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를 며칠 동안 얌전히 굴게 하기에 충분한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듀보스 할머니도 진짜 소름 끼치는 노인이었지만요. 딜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뒷마당에서 여느 날처럼 막 놀기 시작하려는데 레이첼 해버포드 아줌마네 콜라드 양배추 텃밭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무렵 레이첼 아줌마네 네테리어가 새끼를 베고 있었거든요. 강아지려니 하고 철책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개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겁니다. 앉아있는 모습이 콜라드 양배추보다 더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올 때까지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 그래, 안녕. 오빠가 기분 좋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난 찰스 베이커 해리스야. 그 애가 말했습니다. 난 책을 읽을 줄 알아.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내가 대꾸했습니다.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지 너희들이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뭐든지 읽을 게 있다면 대신 읽어줄 수도 있다고. 너 몇 살이야? 잼 오빠가 물었습니다. 4살 반? 이제 곧 7살이 돼. 그러면 그렇지. 오빠는 엄지손가락으로 찌르듯 나를 가리키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있는 스카웃은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읽었어. 아직 학교에 다니지도 않는데 말이야. 넌 7살이 될 애치곤 키가 아주 작아 보이는데. 키는 작아도 나이는 많아. 그 애가 대답했습니다. 4살 5개월 된 아이가 7살이 되었어. 7개월 된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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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
오빠는 좀 더 멋지게 보이려고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찰스 베이커 해리스,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어때? 맙소사, 이름 참 웃기네. 그래도 형 이름보단 안 웃겨. 레이철 이모가 그러시던데 제롬의 에티커스 핀치라고. 그러자 오빠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래도 난 이름에 걸맞게 키가 크잖아. 내 이름은 키에 비해 너무 길어. 30cm는 더 긴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냥 딜이라고 불러. 딜이 철책 밑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밑으로 말고 위쪽으로 넘어오는 게 더 쉬울걸? 내가 말했습니다. 너 어디 사니? 딜은 미시시피주 머리디언에서 왔고 지금은 이모인 레이철 아줌마 집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름마다 메이콤에 머물 것이라는 겁니다. 본디 딜네 가족은 메이콤 출신으로 딜의 엄마는 머리디언에 있는 사진관에서 일했는데 예쁜 아기 콘테스트에 딜의 사진을 응모해 상금 $5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딜네 엄마는 상금을 딜에게 줬고 그래서 그 돈으로 영화 관람을 20번쯤은 했다는 겁니다. 이곳에선 영화 보기가 힘들어. 법원 건물에서 가끔 틀어주는 예수님에 관한 영화 말고는. 오빠가 물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 본 적 있어? 딜이 드라큘라를 봤다고 하자 오빠는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얘기 좀 해줄래? 딜은 그야말로 괴짜 아이였습니다. 단추로 셔츠에 부착한 파란색 리넨 반바지를 입었고 머리카락은 눈같이 하얘서 마치 오리털을 머리 위에 얹어놓은 듯 했습니다. 그 애는 나보다 1살 많았지만 키는 내가 더 컸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할 때면 푸른 눈이 연해졌다 짙어졌다 했습니다. 기분이 좋은 듯 갑자기 깔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이마 한가운데에 고추선 머리카락을 습관적으로 잡아당기기도 했고요. 딜이 드라큘라를 티끌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잼 오빠가 영화가 책보다 더 재미있겠다고 말할 때 나는 딜에게 아빠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넌 아빠 얘긴 입 한 번 뻥끗 안 했어. 아빠가 없으니까. 돌아가셨어? 아니.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아빠가 있는 거잖아. 그러자 딜은 순간 얼굴을 붉혔고 오빠는 내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빠가 딜을 자세히 뜯어보고 나서 걔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들의 여름은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즐겁게 흘러갔습니다. 뒷마당에 우람한 쌍둥이 멀구슬 나무 위에 놓여있는 오두막을 고쳤는가 하면 괜히 야단법석을 떨며 돌아다니기도 했고 올리버 옵틱과 빅터 애플턴과 에드거 라이스 버루스의 작품으로 연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극놀이에 관한 한 딜이 있다는 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전까지 내가 맡던 타잔의 원숭이와 로번의 아이들의 크립트리시 그리고 톰 스위프트의 데이먼 역을 딜이 대신 맡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딜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멀린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딜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기똥찬 계획과 이상야릇한 갈망, 엉뚱한 공상 따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말쯤 되자 우리는 그 레퍼토리를 하도 많이 반복한 나머지 그만 맥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딜이 부 레들리를 집 밖으로 끌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딜은 레들리 집에 홀딱 빠져 있었습니다.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소문에 대해 말해줘도
마치 달이 바닷물을 끌어당기듯 그 집은 딜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딜은 레들리 집에서 안전할 만큼 떨어져 있는 길모퉁이 가로등 너머까지는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로등을 꼭 껴안은 채 레들리 집을 바라다보며 호기심을 키워갈 뿐이었지요. 레들리 집은 우리 집 너머 길모퉁이에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걷다 보면 그 집 현관을 마주보게 되고 구부러진 인도를 따라 걸으면 집터의 옆쪽이 나왔습니다. 나지막한 그 집은 한때 흰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고 깊숙한 현관에는 녹색 덧문이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그 주위에 짙은 청회색 앞마당 색깔처럼 거뭇거뭇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비에 젖어 썩은 지붕 널빤지가 베란다 처마 위로 축 처진 데다 떡갈나무들이 햇빛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울타리 말뚝은 술에 취한 듯 앞마당을 지키고 있었고요. 빗자루로 쓴 진흙 앞마당이라고 하지만 한 번도 빗자루가 지나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앞마당에는 흰 동말풀과 고양이 발 같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악령 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했지만 제 오빠랑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달이 지는 밤이면 밖으로 나와 이 집 저 집 창문을 몰래 들여다본다고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추위로 철쭉꽃이 얼어버리기라도 하면 그가 꽃에 입김을 불어넣은 탓이라고도 했고요. 메이콤에서 일어나는 작고 은밀한 범죄는 모두 그 사람이 저지른 짓으로 여겨지기 일쑤였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밤마다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바람에 마을이 온통 공포의 도가니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병아리와 키우는 동물들이 토막난 채 발견됐기 때문이지요. 결국 범인은 바커스 에디 개울에 뛰어들어 자살한 미치광이 에디로 드러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처음에 품었던 혐의를 털어버리지 못한 채 레들리 집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밤에는 어떤 흑인도 레들리 집 앞을 지나다니지 않았고 길을 건너 반대편 인도로 걸으며 휘파람을 불면서 지나가곤 했습니다. 메이콤 학교 운동장은 레들리 집 뒷마당과 붙어 있었습니다. 닭장 옆에 심어놓은 키 큰 호두나무에 열린 호두가 학교 운동장으로 떨어져도 애들은 누구 하나 손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레들리 집 호두를 먹으면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어쩌다 야구공이 그 집 마당으로 날아가면 그 공은 그대로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어 더 이상 아무도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레들리 집의 비극은 잼 오빠와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레들리 집안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수 있었는데도 남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지냈는데 그건 메이콤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이콤의 중요한 사교 장소인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레들리 부인은 아침나절에도 길 건너 이웃들과 커피를 마시는 일이 좀처럼 없었고 선교회에 가입하지도 않았습니다. 레들리 씨는 매일 아침 11시 반에 읍내로 걸어 나갔다가 정확히 12시가 되면 가끔 손에 식료품이 들어있음직한 누런 종이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나이 많은 레들리 씨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레들리 씨가 목화를 산다고 했는데 그 말은 놀고 먹는 사람을 점잖게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레들리 씨는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일요일이면 레들리 집은 언제나 덧문과 앞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 메이콤의 생활 방식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누가 아프거나 날씨가 추울 때를 제외하고는 문을 닫아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중 일요일은 의례적인 방문의 날이어서 숙녀들은 코르셋을 입고 남자들은 정장을 하고
아이들도 구두를 신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에 레들리 집 현관 계단에 올라가 안녕하세요 하고 외치는 이웃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레들리 집에는 방충망 문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레들리 집에 방충망 문이 있었던 적이 없냐고 아빠에게 여쭈어 봤더니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레들리 씨의 둘째 아들이 10대 때 군의 북쪽에 사는 고약한 무법자 족속인 올드세럼 출신의 커닝햄 집안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메이콤에서는 처음으로 갱단 비슷한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특별히 나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에 충분했고 마침내 목사님 세 분으로부터 설교 때 공개적으로 경고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발소 근처에서 아무 할 일 없이 어슬렁거렸고 일요일에는 버스를 타고 에보츠빌로 영화를 보러 다녔습니다. 군의 강변 도박장인 듀드롭 여관 겸 낚시 캠프에 춤을 추러 다녔으며 밀주에도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누구 한 사람 용기를 내 레들리 씨에게 그의 아들이 나쁜 패거리와 어울려 다닌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을 날 듯 기분이 좋은 나머지 그 패거리는 빌린 싸구려 자동차로 후진하여 광장을 돌다가 메이콤 법원 직원 코너 씨가 자신들을 체포하려고 하자 그에 불응하고 오히려 그를 법원 5개 화장실에 가둔 채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떤 조치든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코너 씨는 그 패거리를 낱낱이 알고 있었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요. 결국 패거리는 풍기물난, 치안교란, 폭행과 구타, 아녀자에 대한 언어폭력 등의 죄목으로 보호관찰 판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코너 씨에게 마지막 죄목을 덧붙인 까닭을 묻자 코너 씨는 녀석들이 하도 시끄럽게 욕지거리를 해댄 바람에 메이콤에 사는 여자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그들을 주립 실업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학교는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아이들도 가끔 진학하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학교는 감옥도 불명예스러운 곳도 아니었지만 레들리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둘째 아들인 아서를 풀어만 준다면 앞으로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끔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레들리 씨의 말은 보증수표와 다름없었기 때문에 판사는 기꺼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실업학교에 다녔고 엘라베마 주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중등교육을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5번에 있는 기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부터 레들리 집은 일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문이 굳게 닫히게 되었고 레들리 씨의 아들은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잼 오빠의 희미한 기억으로는 어느 날 마을 사람 몇 명이 부 레들리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또 그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물론 오빠는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지금껏 레들리 집에 관해 언급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오빠가 말했습니다. 부에 관해 여쭤보면 아빠는 레들리 집안 사람들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내 일이나 잘하라고 말씀하실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빠는 머리를 흔들며 하는 소리를 내셨다고 오빠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대부분의 정보를 동네 수다쟁이인 스테퍼니 크로포드 아줌마한테서 들었습니다. 아줌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노라고 떠들어대셨습니다. 아줌마 말씀에 따르면 부는 거실에 앉아서 메이콤 트리뷴 기사를 오려 스크랩북에 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옆을 지나가자 부는 가위를 집어들어 아버지의 허벅지를 푹 찌르고는 다시 가위를 뽑아
자기 바지에 닦은 뒤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레들리 부인이 아서가 식구를 모두 죽이려 한다고 비명을 지르며 길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안관이 도착해보니 부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신문을 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부의 나이는 33이었습니다. 스테퍼니 아줌마에 따르면 터스컬루사 요양소에 한철 머무르게 하는 것이 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이 제안하자 레들리 씨는 자기 집안 사람 어느 누구도 정신병원에는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부는 정신병자가 아니라 어쩌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질 때가 있을 뿐이라면서요. 레들리 씨는 부를 가둬두는 것에는 수긍하면서도 부에게 어떤 혐의도 씌워서는 안 된다고 우겼습니다. 한마디로 부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였지요. 그래서 보안관도 차마 부를 흑인들과 함께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어 법원 지하실에 감금했습니다. 부가 법원 지하실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갈 때의 상황은 제 오빠도 어렴풋하게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스테퍼니 크로포드 아줌마 말씀에 따르면 읍의회 위원 몇 명이 레들리 씨에게 부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면 습기로 인한 곰팡이 때문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해줬습니다. 게다가 부가 언제까지나 군의 자선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레들리 씨가 부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어떤 협박을 해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오빠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부를 쇠사슬로 침대에 묶어놓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아빠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면서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인간을 유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다 레들리 부인이 현관문을 열고 한 구석으로 걸어 나와 칸나에 물을 주던 모습은 내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제 오빠랑 나는 날마다 레들리 씨가 읍내에 갔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몸에 가죽만 남도록 삐쩍 마른 데다 두 눈에는 너무나 생기가 없어 아무 빛도 반사되지 않았습니다. 광대뼈는 툭 튀어나온 데다 큼직한 입에 윗입술은 얇고 아랫입술은 두툼했습니다. 스테퍼니 크로포드 아줌마 말씀에 따르면 그 아저씨는 너무 정직하여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유일한 법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레들리 씨의 자세가 대쪽처럼 꼿꼿했기 때문에 아줌마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레들리 씨는 우리에게 말을 건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레들리 씨가 지나갈 때 우리가 땅바닥을 쳐다보며 안녕하세요 아저씨 하고 인사를 건네면 그저 마른 기침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레들리 씨의 큰아들은 펜서콜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때면 집에 왔는데 레들리 집을 드나드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레들리 씨가 아서를 집으로 데려온 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수군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우리에게 마당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캘퍼니아 아줌마에게도 아빠가 안 계실 때 우리가 소란을 피우면 혼내주라고 하셨습니다. 레들리 씨가 임종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레들리 씨는 좀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레들리 집 양쪽 끝에 모탕이 놓여 길이 차단되었고 인도 위에는 마른 집단이 깔렸으며 차들은 뒷길로 돌아갔습니다. 레널즈 의사선생님은 레들리 집에 방문하실 때마다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그 집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제 오빠랑 나는 며칠 동안 마당 주위를 살금살금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모탕이 치워지고 우리는 현관에 서서 레들리 씨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기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신 인간 중 가장 비열한 인간이 지나가고 있네. 캘퍼니아 아줌마가 혼자서 중얼거리고는 생각에 잠긴 듯 마당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아줌마를 쳐다봤습니다. 캘퍼니아 아줌마가 백인의 행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좀처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레들리 씨가 땅에 묻히면 부가 집 밖으로 나오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부의 형인 네이선 아저씨가 펜서콜라에서 돌아와 레들리 씨 자리를 대신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다르다는 사실 말고는 네이선 아저씨와 그의 아버지 레들리 씨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었습니다. 오빠 말로는 네이선 아저씨 역시 목화를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선 아저씨는 우리가 인사를 건네면 그 인사에 답례를 해줬고 가끔 잡지를 들고 읍내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레들리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들려줄수록 딜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안달했으며 길모퉁이 가로등을 오래 껴안고 서 있는 만큼 더 큰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걸까? 방금 얼굴을 문 밖으로 내민 것 같은데. 딜이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젬 오빠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밖으로 나오기도 해. 칠흑처럼 캄캄한 밤이 되면. 스테퍼니 크로포드 아줌마가 그러시는데 언젠가 한밤중에 깨어보니 그 아저씨가 창밖에 서서 아줌마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마치 해골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래. 딜, 너 한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 그 아저씨가 소리 지르는 거 못 들어봤어?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걷는다. 오빠는 자갈 위를 미끄러지듯 걸었습니다. 레이철 아줌마가 밤이면 왜 그렇게 문을 꼭 잠그시겠어? 나도 아침에 뒷마당에서 그 아저씨 발자국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지. 또 어느 날 밤엔 그 사람이 뒤쪽 현관 방충망 문을 긁어대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 그런데 아빠가 다가가니까 사라져버렸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딜이 말했습니다. 오빠는 부의 생김새를 그럴듯하게 묘사했습니다. 키는 발자국으로 미루어 봤을 때 2m 좀 안 되고 식사는 손에 잡히는 대로 다람쥐나 고양이 날고기를 먹어. 그래서 손에는 언제나 핏자국이 묻어있지. 동물을 날것으로 먹는다면 어느 누구도 핏자국을 말끔히 씻어낼 수 없을 테니까. 얼굴엔 들쭉날쭉 길게 흉터가 나 있고 이빨은 누렇고 썩어 있어. 눈알이 튀어나오고 거의 언제나 침을 줄줄 흘리지. 그 아저씨를 한번 밖으로 끌어내보자.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죽겠어. 딜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딜에게 진짜 죽고 싶다면 그 집 현관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대꾸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레들리 집에 침입하게 된 것은 어느 날 딜이 오빠에게 레들리 집 대문 안쪽으로는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을 것이라고 도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딜은 오빠에게 회색 유령을, 오빠는 딜에게 톰 스위프트 시리즈 2권을 내걸었습니다. 오빠는 머리에 털 나고 그때까지 한 번도 내기에서 내뺀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그 내기를 두고 사흘 동안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딜이 쉽게 오빠의 길을 꺾은 것을 보면 오빠가 자신의 머리보다는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긴 것 같습니다. 겁이 나는 거지? 첫날 딜이 말했습니다. 아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뿐이야.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날 딜이 오빠를 또 부추겼습니다. 형은 너무 무서워서 그 집 마당에 엄지발가락 하나 내딛지 못하는 거야. 그러자 오빠는 조금도 무섭지 않다면서 학기 중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레들리 집 앞을 지나다녔다고 대꾸했습니다. 언제나 다른 박질에서 말이지. 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딜이 오빠를 굴복시키고 말았습니다.
딜이 오빠에게 머리디언 사람들이라면 메이콤 사람들처럼 그렇게 겁먹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말은 오빠를 레들리 집 모퉁이까지 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빠는 모퉁이에서 걸음을 멈추고 가로등에 기대선 채 초라한 경첩에 달린 문이 미친 듯 덜렁거리고 있는 것을 바라다 봤습니다. 딜 해리스, 그 아저씨가 우리 모두를 죽이리라는 걸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빠에게 다가가자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내 누나를 뽑아버려도 내 탓하지 마. 내가 먼저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걸 잊지 말라고. 형은 아직도 무서워하는 거야. 딜이 집요하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는 자신이 겁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딜이 꼭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우리가 붙잡히지 않고서 그 아저씨를 끌어낼 방법은 아무래도 생각해낼 수 없단 말씀이야. 게다가 오빠에게는 염두에 둬야 할 여동생인 내가 있었던 겁니다. 오빠가 그 말을 할 때 나는 오빠가 겁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도발했을 때도 오빠는 나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었으니까요. 내가 죽으면 넌 어떡하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오빠는 뛰어내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땅 위에 풀썩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레들리 집 일로 도발을 당하자 오빠의 책임감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설마 형, 내빼진 않겠지? 그렇게 하면 그땐 딜이 말했습니다. 딜, 이런 일은 좀 더 찬찬히 생각해봐야 한다니까?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 일은 말하자면 거북이를 밖으로 끌어내는 것과 같달까? 어떻게 말이야? 딜이 물었습니다. 그 아저씨 발밑에다 성냥불을 확 그어버리는 거야. 나는 오빠에게 레들리 집에 불을 놓으면 아빠에게 일러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딜도 거북이에게 불을 붙이는 일은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끔찍하지 않아. 그냥 나오도록 권유하는 정도니까. 그 아저씨를 장작불에 내던지는 거랑은 달라. 오빠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성냥불에 다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믿어? 거북이에게는 감각이 없어, 이 바보야.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거북이가 돼본 적이라도 있단 말이야? 어? 맙소사. 딜, 어디 생각 좀 해보자. 그 아저씨를 흔들어서. 오빠가 생각에 잠겨 한참 동안 서 있자 딜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형이 내뺐다고는 말하지 않겠어. 그냥 달려가서 그 집에 손만 대고 오면 회색 유령을 줄게. 그러자 오빠의 표정이 금방 밝아졌습니다. 집에 손만 대고 오면 되는 거지? 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거면 되지? 설마 내가 돌아오자마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건 아니겠지? 정말 그렇다니까 그래. 딜이 대답했습니다. 형이 마당에 있는 걸 보면 그 아저씨가 뒤쫓아 나올 거야. 그러면 스카웃이랑 내가 아저씨에게 달려들어 덮쳐버릴게. 그리고 아저씨에게 해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모퉁이를 떠나 길을 건너 레들리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자, 들어가 봐. 스카웃이랑 내가 바로 형 뒤에 있으니까. 딜이 말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잖아. 조르지 좀 마.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그 집 모퉁이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마치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내려는 듯 눈살을 찌푸리고 머리를 극적거리며 그 단순한 지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빠를 비웃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대문을 획 열어 젖히더니 그 집 옆쪽으로 달려가
손바닥으로 탁 때리고는 뒤돌아 쏜살같이 달려나와 우리를 지나쳤습니다. 자신의 침입이 성공했는지 살펴볼 겨를도 없이 말입니다. 딜과 나는 오빠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무사히 우리 집 현관에 이르러서야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그 낡은 집은 전과 다름없이 병에 걸린 것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 아래쪽으로 자세히 보니 안쪽 덧문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휙!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조금이지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다시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